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다시 추워졌습니다. 한파주의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에 좀 더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우리 다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걸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2월 23일 아침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그 경제 유튜버 오정근 쏙쏙 경제를 소개해 올린 거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 군데 올려서 시끄럽게 카톡 뭐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방식으로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제 일단 그 첫 번째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일자리나 소득은 줄면서 주는 데 비해서 체감 물가가 급등을 해서 서민들의 살림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인제 일자리가 지난달에 98만 명 감소했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것이냐면 우리나라가 평상시에 일자리가 30-40만 개씩 증가해 온 국가입니다. 30-40만 개 증가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감을 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지난달에는 98만 명이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연 가계 소득도 주는데 물가는 지금 생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물가가 지금 근데 기름값이 오르고 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인제 생활 물가들이 막 급격히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인제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1년 새에 20%나 올랐고요. 대두나 옥수수 같은 이런 가격들이 약 40% 씩이나 올라서 이런 것들이 인제 3조 6 나 한 몇 개월씩 차이를 두고 한국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생활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정부는 경제지표 착시에 빠져서 지금 계속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하면서 경제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지난 1월 이번 달 20 일까지 20일 동안의 그 통관 기준 수출이 약 16.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것이 인제 가장 착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반도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이 지난 이번 달 20일 동안에 27.5%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출이 16.7%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어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제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수출이 5.4% 감소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7.8%나 감소했다 큰 폭으로. 왜냐하면 반도체가 증가했거든요. 그게 반도체의 착시 현상 때문에 큰 문제다 인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지금 1 분위 소득 분배 구조가 지금 보면은 1 분위라는 게 인제 전체 우리 가계를 5 등분을 했습니다. 20% 20% 20% 최하위 20%가 1 분위라고 그래요. 최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4 분기에 근로소득은 59만 원밖에 안 됐는데 59만 원밖에 안 돼서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이전 소득은 정부에서 보조받는 이전 소득은 54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전 소득이 계속 늘어났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지난해 1 분기의 이전 소득 1 분기에 지난해 어 이시 2019년 4 분기는 63만 원이었는데 2020년 1 분기에는 69만 원, 2 분기에는 98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정부에서 근로소득은 감소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이전 소득이 증가해서 이전 소득의 비중이 거의 50%를 넘거나 그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만약 이전 소득을 빼면은 소득 분배 구조가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조업 가동률이 작년에 가동률이 71% 까지 떨어졌다. 이게 평균 가동률인데요. 이것이 인제 2018년 같은 경우에 74% 였는데 3% 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직접 몇 군데 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가동률이 60% 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가동률이 71% 니까 나쁜 데는 60% 대로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 공장 가동 제조 가동률을 82%가 정상입니다. 그래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매물로 나와도 팔리지 않는 공장들이 부지기수로 쌓여 있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그 반도체 착시 현상을 빼고 다른 부분을 제대로 보아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붕괴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6년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고전에 있었던 그 반도체 착시 현상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극도로 부진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처 못한 데서 2016년 전후에서 우리나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문제가 그때 크게 대두가 되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조선업이 많이 있던 거제도라든지 통영 같은 데는 완전히 인제 구조조정되면서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그 도시 자체가 지금 낙후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반도체가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외에 다른 이런 착시 현상을 빼고 다른 부분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어 그런 견해를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해온 경제 실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멈춘 소비도 연내 회복이 가물가물하다. 지난 4 분기에도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1.7%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줄기 때문에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우리 민간 소비라는 게 국내 GDP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그런 경제가 회복될 수가 없고 경제가 회복 안 되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오판불을 시대는 금통위 경고도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인제 아침 뉴스에 지금 여당이 갑자기 꺼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편하고 선별을 싸우다가 이번에 인제 기획재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선별 지원하게 됐는데 이거 다시 또 다시 하위 40%에게는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꺼내 왔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6조 원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감당이 좀 안 되는 돈인데 그 얘기를 지금 또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는 3월 지급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2 차, 3차 때 선별 지원할 때 2차 때 7조 8천억, 3차 때 9조 3천억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15조에서 20조 정도나 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첫 번째 1차 지원 때 보편 지원을 전 국민 지원을 했는데도 14조 원 들었는데 이번에 그보다 훨씬 많은 15조나 20조 정도 들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 40%를 일괄 지원하는 것은 기재부는 불가능하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심지어 소상공인 지원금을 700만 원까지 해야 된다 하는 또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 2 차, 3차 선별 지원 때는 3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이제는 한 500만 원까지 얘기하더니 다시 700만 원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더 다다익선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점상도 포함해야 한다는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노점상은 매출 파악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임시 일용직을 일괄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재정 사정이 이렇게 15조 20조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인데 부채가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또 막연한 위로금 지원 논란에 관해서 또다시 비평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게 위로금이란 말 자체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적합치 않는 용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오만한 안주, 오만한 그런 정말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이게 지금 국가란 것은 어디까지나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돼야 된다. 대통령도 하나의 국가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주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 국가의 원수로서는 여러 가지 인제 국방이나 외교나 그런 걸 통상 이런 걸 담당하지만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가 정해 놓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위로금을 내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시대에는 정말 적합지 않는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금 자영업자들은 구경도 못 했다. 이게 형평성 얘기인데요. 구경도 못 했다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마 이번에 특히 인제 저번처럼 300만 원 뭐 100,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할 때와 달리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500만 원, 700만 원 지원된다 그러면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최대 골칫거리는 인건비다.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고요. 게다가 주휴수당도 줘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우선에 "주휴수당이라도 좀 폐지해 달라. 절박하다. 임금비를 낮춰줘야 신규 고용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또 재난지원금을 최대 또 어떤 신문은 900만 원까지 거론했다고 합니다. 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래 되면 주경 20조까지 불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여당은 선거 앞두고 지금 뭐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가 담당해야 할 제가 엊그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2030 세대가 10년 뒤에는 3040이 되고 20년 뒤에는 4050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국가의 재물을 개인도 일자리도 없고 집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늘어나는 개인 재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세금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막. 그냥 선거만 바라보고. 500만 원, 300만 원까지 하던 것도 500만 원 정도 많다고 했는데 게다가 700만 원 얘기하더니 어제 다시 당정회의에서 뭐 900만 원까지 거론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 인제 문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가 96조 원.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무력화시키는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 너무 재정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일정한 준칙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뭐 그나마 물 준칙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 40% 얘기하는데 우리는 60%까지 허용하는 물 준칙을 만드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심사를 안 받는 예타 면제가 96조 원인데 이것은 MB와 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보다 많다. 그런 얘기예요. MB 때는 60조 원, 박근혜가 23조 원이니까 두 개 합해봤자 73조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96조 원의 예타를 이거 주로 선거용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혹은 다음 대선을 앞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완전히 특히 인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큰 것이 "토목 사업 정부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토목 사업을 그런데 더 많은 토목 사업을 두 정부가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토목 사업을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한다. 재정 준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계 우려에도 어제 아이엘로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야당의 불참하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노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굉장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 노동자가 해고자 실업자가 유급 노조원으로서 사업장 증거 파업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아이엘로에 통보되면은 1 년간의 어 수기 기간을 거쳐서 협약이 이제 발동이 되면은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어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외통위 통과해서 이제는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본회의만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엄청난 과잉 규제 비판에도 온라인 플랫폼법, 이게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이 그 지금 이제 완전히 플랫폼 시대죠. 모든 게 지금 뭐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나 애플이 다 이게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모바일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한국도 쿠팡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네이버, 카카오다 그런데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미국의 아마존 같은 그런 미국의 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약 80% 안팎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좀 쿠팡까지 성장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규제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규제를 해서 점점 이 규제하는 공정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속전속결로 하려고 한다. 뭐 하나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규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또 중국에서 이것도 관련된 일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을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토스나 이런 게 금융을 하는데, 과거에는 금융회사들만 금융을 하니까 금융회사들은 당연히 지급 결제 기능을 한국은행이 관장해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결제 업무를 중간에서 청산하는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담당을 해 왔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에 한국은행법에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금융 안정 기능이 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지급 결제 내용을 잘 알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정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 왔는데, 이번에 금융회사가 아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지급 결제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금융결제원이 하겠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인제 어 '숟가락 얹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인민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중국까지 공산주의 국가에서까지 예를 들었겠나,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알고 보니까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정보 통제, 바로 이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더구나 그 법안에 개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무차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내부 거래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이것은 빅브라더스법이다. 그것은 이런 내부 경제의 정부 개인정보 통제, 개인정보의 장악은 문제가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포장재 금융 사전검열법도 윤미향 의원이 제안한 건데, 이것도 다른 나라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독일에는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알아봤더니 사실무근이다. 지금 정부가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앞에서 인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그 내부 거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중국이 한다 했다. 중국도 안 하고 있고, 포장재 사전 검열도 독일이 한다 그래요. 또 알아보면 또 안 하고 있고,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도무지 입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번 달마다 한 50개 이상 법안이 지금 막 제출돼 있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외국에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그냥 둘러대는데 알고 보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걱정은 현재 야당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이런 걸 다 일일이 어디서 한다 그러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살짝 어 힘든 그런 속에서 무조건 어디서 한다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이래 알아보니까 금방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나는데, 이런 거짓 근거로 입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와 보도를 했습니다. 유통 규제를 강화, 또 유통 규제를 또 아까 플랫폼도 강화죠. 또 유통도 더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백화점 아울렛은 심야 및 원리의 영업 제한을 하고, 전통산업 보존 구역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통산업이 있는 데는 1km 이내에서는 다른 어 현대적인 유통업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20km까지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뭐 2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죠. 20km가 얼마입니까? 50 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50미입니다. 50미 안에는 그냥 전통 산업에서 50미 안에는 현대 유통몰 같은 게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웬만한 도시에서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걸 세울 수가 없게 되는군요. 야, 이렇게 지금 백화점이나 아울렛과 전통 시장에는 고객이 다릅니다. 백화점 아울렛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백화점 아울렛에 안 가고 전통 상가에 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대형마트 명절 영업 의무를, 명절 영업 의무 휴일. 명절은 또 대형마트는
이 휴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규모 점포 출점 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란 이름으로 좀 또 개정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걸로 대행유통을 규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대행유통도 지금 주저앉고 지금 심지어는 그뿐이 아니고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이 공생하던 전통 전통 유통도 더 오히려 주저앉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욱더 강화된 법안을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악법이 아마 전통산업보존구역을 1km에서 20km로 확대한다는 거. 20km는 웬만한 도시 한 인구 한 20만 명의 웬만한 도시 안에는 못 세우게 될 백화점 아울렛이 진출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너무하다 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말로만 소비자 불편 초래하는데 정부도 사실상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대 여당의 무차별한 입법권을 난사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거대 여당의 무차별 입법권 난사는 국가를 유린하는 행태다는 게 조선일보에 칼럼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래 의회란 것이 인제 1600 년대 후반에 영국의 존 로크가 왕 왕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왕권 신수를 반대하면서 어 자연법을 조정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들었죠. 의회를 만들면서 주장한 것이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모든 개개 국민들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사를 하려면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가 필요하다. 그 대표가 의회예요. 따라서 그 대표는 뭐냐면은 그런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위임받은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입법권은 바로 그런 위임받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쿠팡이 이번에 미국에 인제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난 신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그야말로 기업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 언제나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도저히 그리고 또 뭐 한국에서는 쿠팡과 쿠팡의 계열사 간에 함부로 거래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계속 우리가 한국의 기업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나. 언제나 한국에서 기업하려면은 총수는 그야말로 배임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제목으로도 1 년씩 그냥 구속을 시키는 국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갚는 것도 대출자가 정한다는 겁니다.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올해 9 월까지 하는데 차주들이 상환 방법이나 기간을 선택하고 유예 기간에 별도 이자도 없고 조기에 감춰도 수수료도 안 낸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금융회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만기 연장하고 있는 규모가 한 100조 원 내외 되기 때문에 총 기업 대출의 그 10%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절반만 부실화되어도 거의 5%가 부실 비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부실 비율 때문에 은행 신용도가 떨어지고 심하면은 금융회사 부실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너무 비중이 큰데 이걸 계속 좀 연장하는데 지금 연장을 하는데도 또 그 갚는 것도 대출자가 정한다. 그냥 깜깜이 대출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전부 금융회사가 지금 회사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치금융이 너무 독이 되어서 결국은 시티은행까지도 철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티은행 지금 현재 지점수가 43 개인데 얼마 전까지 얼마 전에 100 개가 넘었는데 지금 43 개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철수설이 나오고 있고 이익 공유제나 배당 이런 축소 같은 이런 압박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엄청난 금융 규제 압박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용 면에서 임국공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4년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인제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시켰어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은 그 공공기관들에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했던 청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권별 정규직 전환 현황이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율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는 한 20% 한 6~7% 15~16%쯤 되었군요. 그랬는데 지금은 11%로 떨어졌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규직만 인제 공공기관만 보면 인제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고 또 공공기관에 입사하려고 준비했던 청년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데 경제 전체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민간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사람이 우선 살아야 하니까 알바라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자꾸 더 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가 없죠. 현재 민간 기업들이 뭐 그야말로 죽지 못해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아까 본 것처럼 공단의 가동률이 중소기업은 한 60%가 떨어지면 정규직을 채용할 수가 없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가 안 살아나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정부의 정규직 전환율이 최저로 역대 최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IT 인력은 엄청나게 지금 품귀 현상 때문에 개발자들이 연봉 2억을 제시하면서 전부 제조, 유통, IT, 금융, 엔터 모든 데서 지금 디지털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인재가 귀한 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인제 지금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을 2025 년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현재 한 2,500 명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이 고용보험에 현재 가입돼 있는 사람이 1,400 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가입돼 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 특고나 예술인 때 봤지만 이번 특고의 예술인의 보험료도 80여만 80%를 정부가 대납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저소득층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대납하는 해야 되는 재정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돼 있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기금은 누가 대느냐 이런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를 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타는 게 보험금을 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도 많고 또 보험금을 다른 목적으로 막 쓰다 보니까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돼 있는데 2020년 그게 무엇으로 연장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되면 결국은 기업의 세금 인상과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 그만큼 더 보험료를 보통 직장인들은 기업 50% 개인 5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50% 만큼 보험료가 기업이 더 세금 내는 거 마찬가지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지역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많은 노장년들 퇴직한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보험료가 더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얘기하려면 원전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서 인제 지금 서울경제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은 신한울 원전 공사부터 재개하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위의 원전 전문가는 전혀 없다. 제로다. 에너지 위원이 임기 2 년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인데 6 기 에너지 위원이 출범했는데 원전 전문가는 제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완전히 탈원전, 원전은 완전히 배관시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균형 개편 정책을 에너지 정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다. 이번에 텍사스 한파를 봤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어 우리 공장들 경제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 블랙아웃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음마나 승산도 싫다. 공공재건축 안 하겠다. 공공재건축이 뭐냐면 이미 토지를 선납해서 LH나
SH에 내야 되고요. 나중에 분양받을 때 감정 가격으로 평가해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그런 건데 LH, SH가 토지도 선납해서 가져가 가지고 시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LG나 이런 지금 우리나라 지금까지 잘 시행을 해온 건축회사들은 시공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시콜콜 간섭하는 LH나 SH 간섭을 받고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토지는 또 무슨 또 선납이냐. 이런 얘기 때문에 다들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 바람에 또 인제 월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반시장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가 풍기화되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은 2+2 해 가지고 4 년까지 전세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분양 아파트는 무조건 하고 본인들이 2년 내지 5 년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 아파트는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의 그 붕괴 현상이 되고요. 또 세금도 많이 종부세나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증가하면 세금 부담 늘고 주인의 세금 부담 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면서 월세가 엄청 월세 비율도 비율이 서울에서 26%에서 39%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전세 비율이 그렇게 크게 하고 또 그러니까 39% 니까 10 가구 중에 4 가구가 월세를 살게 되다는 거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러면서 월세도 엄청 올라가 가지고 보증금 1 억에 월세 1,000만 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런 올라간 세금들이나 이런 것들 비용들이 다 월세 세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인도 돈을 손해를 보면서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시장 정책이 불러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습니다. 뭐 좀 재밌는 정책이 없나 했는데 정말 재밌는 보도가 경제 문제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군요. 의무 거주 5년 적용하면서 현금 청산은 그대로 하겠다. 여전히 뭐 한 번 얘기한 건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이 반값 아파트 최장 20년 팔지 못한다는데 반값 아파트라는 게 반값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정부의 그 대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택 공급의 70-80% 물량을 공공 분양을 하고 나머지 20에서 30%는 공공 자가주택 또는 공공 임대를 한다. 전부 공공입니다. 개인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민간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익 공유형과 지분 적립형이 있는데 이익 공유형은 또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로 나눠집니다. 이 토지 임대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제 일단 토지는 국가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만 인제 파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인제 환매 조건부는 인제 그 나중에 되팔 때 인제 그 공공기관에 다시 팔 때는 공공기관에 팔아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지분 적립형은 예컨대 집값이 주택 입주자가 최초 50%만 내고 나머지 한 10 년간에 걸쳐서 취득한 후 매년 5%씩 지분을 사는 것을 지분 적립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되면 100% 인제 다 사서 내 집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 10년 동안 주택을 전매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장 법령에 따라서 10 년에서 20년 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의무 거주 기간은 무조건 5 년이고 지분 적립형은 10 년, 그 외에도 최대 20 년까지 어 전매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무조건 지금 이게 주택은 공공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특히 그 토지는 공공이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한마디로 헨리 조지의 사고방식. 또 세금을 또 많이 내야 한다. 자산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이런 피게티식 사고방식. 한마디로 좌파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정책을 반시장적 정책을 가져가는데 이게 성공할 것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의료비가 지난 1년 동안 2조 원 정도 예상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그야말로 지금 의료비도 계속 지금 2024 년이면 고갈이거든요, 건강보험 적립금이. 그런데
그리고 지금 매년 또 정부의 재정으로 7-8조 원씩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4년이면 고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정 그게 이번에 2조 원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2조 원 준 걸 보면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이 그동안에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는가 여실히 드러났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제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면 증시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1.36% 올라가서 곧 1.4를 바라보고 있는데 1.4가 어떤 심리적 어 막 저항선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다 지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제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인제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데 이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거든요. 그러니까 10 년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 금리도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에도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야 이거 인제 곧 앞으로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죠. 이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길게 제로 금리를 가져가고 통화 양적 완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지속하기 힘들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비트코인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모든 게 그 미국 금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금리가 1.36% 1.4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선에 다가오면서 주가도 하락세, 비트코인도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한국에서 국채 금리가 2%대 육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슈퍼 주경발 적재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한국도 지금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여기 인제 보시면 제가 하나 여기 인제 오늘 아침에 BTC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1.36 1.4%에 육박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주가와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이 전부 다 작년 3월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을 재개한 때부터 상승을 반전됐다가 지금 다시 인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1.4를 바라보면서 전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스닥이나 지금 현재 다우존스나 S&P 500도 다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도 지금 국채 금리 올라가고요. 그래서 비스듬 지수가 현재 6,400만 원까지 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한 가지 그래서 인제 앞으로 열풍이 4년 연간 다른 길 갈까? 그때보다는 분명히 다른다고.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정세가 많이 그전보다 강화되었지만은 여전히 지금 현재 모든 자산 가격, 주식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비트코인 다 포함할 것이 연준의 통화 정책 아직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 변경하는 때가 언젠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 시기가 국채 금리 상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발맞춰서 한국의 여러 가지 토종 코인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BDC의 중국의 CBDC 이번에 그 사용 실험을 계기로 CBDC의 사용이 인제 곧 다가왔다 하면서 CBDC와 비트코인의 비교를 해둔 것입니다. 발행 주체가 CBDC는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고 그런 것들은 인제 크게 다르다. 그래서 좀 더 신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가 신용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옐렌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달러를 엄청난 세계적으로 세계 통용되는 거의 60-70%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결제 비중은 40% 들어갑니다. 외환 거래나 외환 보유 이런 것과 합하면 한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과는 달리 덜 적극적으로 나왔었는데 중국이 이번에 결과적으로 사용 실현까지 하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옐렌이 바로 "미국도 CBDC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중국의 통화정 그 CBDC를 특별히 이름을 DCEP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DCEP이 곧 앞으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넘어설 것이다. 그런 분석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그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현재 상업 민간 결제 그 시스템을 넘어서게 설 전망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너무 투명해서 중앙은행의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경제 활동을 제약할 위험도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뉴스를 좀 간명간명하게 소개를 드린다고 좀 드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